네, 12월 4일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보합권 내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겠죠. 외신들은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 민주적 한국에서 큰 충격이라고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환율과 비트코인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고요. 자,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원달러 환율이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한때 1,440원대까지 오른 후에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한 모습이고요. 2022년 10월 25일 장중 고점인 1,444원 20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는 보합권 내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고용은 깜짝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긴 했습니다만 관망 심리가 짙어진 이유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한국 종목들이 출렁였습니다. 계엄령 날벼락에 쿠팡은 한때 10% 가까이 뚝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웹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도 하락 흐름을 보여준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 증시 개장 여부에 대해서 오전 7시 30분에 결정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행도 계엄과 관련해 임시 금통위를 개최한다라고 하니까요. 저희 역시 후속 기사 계속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위해 전문가와 전화 연결로 현재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소장님, 밤사이 참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 텐데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다만 현재 세대는 참 익숙하지 않은 모습인데 비상계엄이란 어떤 건지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적 또 국민적 대혼란이었습니다. 지난 밤입니다. 어제 밤 10시 20분,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이 위기 상태, 국가의 비상 위기 상태일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영화 서울의 봄을 기억하실 겁니다. 1981년 이후로는 비상계엄 선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3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게 되면 사실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 또 지방의회, 정당 활동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1시부로 포고된 비상계엄령 내용을 보면은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죠. 48시간 내에 복귀를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군에 의해서 또 행정 또 사법 시스템에 대한 것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군에 의해서 사회가 또 행정이 또 법원 시스템까지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법원이 작동되지 않고 비상사태, 즉 군사법원이 작동되는 상황이 바로 비상계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려 43년 만에 선포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저희 제작진도 새벽 내내 흐름을 지켜봤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조차 몰랐던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충격이 더 가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역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헌법 89조에 나오는 관련 내용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장관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열렸는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열렸다면 상당히 그 점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집권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심지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마저도 방송을 보고서 알았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비상계엄 이 전문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의 검사 또 감사원장 탄핵 그 이전에 행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시도 그리고 최근에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폭거라고 표현할 정도의 대폭 삭감안에 대한 통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국가 기능을 마비한다. 그래서 행정 사법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반국가 세력의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그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국회 진입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된 상태였었고요. 자, 그렇다면 국회 상황과 여야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실제 어제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 의결하는 본회의장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악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현장에서 국회 현장에서 지금 이 시점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또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한동훈 대표도 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또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등 해임을 시켜야 된다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는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어제 상황은 상당히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상계엄군 자체가 공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을 했고요. 국회 보좌진과 대치하면서 이 소화기에 또 소화기를 살포하는 그런 또 살포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연출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큰 또 폭력 사태로 번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반발이 또 빚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과반수로 가결되면서 국회로 진입을 했던 이 공수부대 계엄군도 다 철수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 1시쯤 국회에서 190명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국무회의에서 새벽 4시 30분쯤 수용이 되면서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정족수는 300명입니다. 그 300명 전원은 아닙니다만 헌법 77조에 의하면은 과반수 이상으로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서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 결의안이 어제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 1시에 당시 본회의장에 있었던 190명의 국회의원 여기에는 이른바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도 친한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본회의장의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77조에 의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해제 요구가 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입니다. 4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을 한다라고는 밝혔고요. 하지만 국무회의 인원수가 아직 정족수가 되지 못해서 의결되지는 못했다. 수용 의결되지는 못했다. 한 10분 뒤인 4시 30분 국무회의 발표 자료로 수용되었고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는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6시간 정도 동안 전 국민들이 해외가 깜짝 놀라는 대혼란이 발생했고 이어졌습니다.
네, 저희는 경제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상황 어떤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환율은 오르고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새벽 사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코멘트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환율이 1,440원까지 치솟았을 거예요. 실제 또 빗썸, 또 업비트 등 국내 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폭락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또 외신들도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반응입니다. 외신 반응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워싱턴 포스트도 당혹스럽다.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뉴욕타임스도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요. 지금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이 불확실한 거 아니냐. 거리 시위가 확산되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전망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이 군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서로 간에 공유가 되지 못했다라는 지금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이 당혹스러우면서 그동안 우리 정치에는 이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었거든요. 북한 문제가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하더라도 우리 정치에 타격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문을 열게 되고 이 부분이 자칫 코리아 디스카운트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신도 믿기질 않은 모습입니다. 백악관도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자 관점 정말 중요하죠.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6시간 동안의 이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정치나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또 해프닝이었다고 국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해프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 해프닝과는 무관하게 대혼란과는 무관하게 지금 우리 이 경제에 상당히 위기설이 감돌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일종의 방아쇠 효과 좀 이것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것 아니냐. 이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말씀은 전해드려야 될 거고 여기 이제 트럼프 리스크까지 가중되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입니다. 오늘 이제 낮에 민주당 상황을 지금 국회 다수당이거든요. 장외 규탄 집회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로까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뭔가 큰 타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위기감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도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긴급진단 배종찬 소장과 함께 점검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이어서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서 외신 소식 더 가파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가 오늘 장에서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나스닥도 0.4%가량의 좀 전체적으로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고용지표가 견고하게 나와준 가운데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 시장은 이제 6일에 발표되는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소폭이지만 오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밤사이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원달러 환율은 1,44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미 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죠. 백악관은 우려 섞인 메시지를 냈는데요. 한국의 상황을 중대한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법에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안심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백악관에서 전해왔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4.23%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금 빠졌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크진 않으면서 5,000포인트 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더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습니다. 2.75% 상승하며 70달러대를 약간 밑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 종목 상승을 하는가 했더니 알파벳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먼저 애플 살펴보시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애플이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투자 장관이 애플이 일주일 내에 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할 것이다라고 의회 청문회에서 밝혔는데요. 앞서 애플의 아이폰 16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애플의 1억 달러 투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판매가 금지된 바 있습니다. 오늘장 1%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국에서 악재가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에서 경쟁 클라우드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10억 파운드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장 1%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알파벳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다음 아마존입니다. 오늘장 1% 넘게 상승했는데요. 아마존이 현지 시간 3일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인 노바를 공개하고 오픈 AI, 구글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앤디 제시 CEO가 아마존 웹서비스 리인벤트 2024 기조연설에서 이 소식을 밝혔는데요. 노바는 내년 1분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AI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내년에 새로운 AI 반도체 트라이니엄 3 출시 계획까지 밝히면서 엔비디아에까지도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요. 또 아마존 웹서비스는 에너지 소비를 46%가량 줄인 새로운 데이터 센터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전기 설비를 간소화하고 렉을 배치하는 방법을 최적화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데이터 센터에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혁신을 통해서 동일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체 데이터 센터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고밀도 컴퓨팅 칩을 더 효율적으로 냉각하기 위해서 액체 냉각 기술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아마존의 커스텀 AI 칩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와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강력한 지지가 아마존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다음 메타 오늘장에서 3% 넘는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테슬라가 빠졌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이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규모의 성과급 지급을 차단하면서 테슬라 주가 역시도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중국에서 테슬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 발표를 보면 테슬라의 11월 중국 내 차량 납품은 7만 8천여 대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두 번째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 살펴보시죠. 먼저 US 스틸 살펴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전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8% 넘게 빠지면서 37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죠. 트루스 소셜 계정에 나는 한때 위대하고 강력했던 US 스틸이 외국 기업, 이번 경우 일본 제철에 인수되는 걸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제 혜택과 관세 조치로 이 US 스틸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조속히 이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죠.
또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는데요. 세계 4위의 철강 제조업체인 일본제철은 작년 12월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인수의 난항을 겪어왔죠. US 스틸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대한 CNBC의 논평 요청에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PSQ 홀딩스 살펴봅니다. 월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200만 달러에 불과한 소형 기업이죠. 상거래 및 결제 회사인 PSQ 홀딩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이 회사의 이사진에 합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270%나 폭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T&T 살펴볼까요? 미국의 통신사 AT&T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지금 3개년 비전을 설명했는데요. 5G와 광섬유 확장으로 2027년에 자유현금 흐름이 18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향후 3년간 주주들에게 배당금과 주식 재매입 통해서 400억 달러를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밤사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야간 선물과 풋옵션, 환율 등 자산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현재 백악관이나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침에 새벽에 조금 봤는데 일단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백악관발 소식은 국회에서 이제 그 계엄령 해제 가결된 거를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여기서 더 크게 번지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어제 뭐 잘 보셨겠지만 환율이 장중에 1,450원 가까이 갔다가 그때는 조금 저도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1,418원 정도로 끝났으니까 그 정도면 그게 이렇게 막 그 뭐 크래쉬가 오고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제 그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호플리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해외 투자자들 반응들을 보니까 여러 그 멘트 중에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이 계엄령 선포에 관한 이벤트가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사건이 한국이 불안하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 이런 멘트가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이따가도 살짝 언급이 되는 내용이 좀 준비해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뭐 경제든 정치든 성장 동력이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해요. 물론 그리고도 이제 어제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국내 기업들 주가가 그래도 선방한 정도다 한 2% 3% 정도씩 빠졌으니까 이게 정말 크래쉬고 우리나라가 정말 경랑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더 큰 낙폭이 있었겠죠. 그 정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신호를 포착을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미국의 거시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어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었고 주 후반 고용 보고서와 함께 ISM 서비스 PMI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부분과 초점은 어떤 부분으로 시선을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 졸투 보고서 발표됐죠. 네. 뭐 구인 건수가 상당히 나쁘지 큰 폭으로 않았습니다. 좋았죠. 네. 좋았고 반면에 해고는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퇴사율이 오히려 좀 늘었어요. 우리가 보통 퇴사율이 늘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앤콘이 있는데 어제 같은 상황은
퇴사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자발적 퇴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괜찮고 나 그만둬도 일자리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라는 구할 수 있어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여전히 좀 아주 스테이블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따 언급되겠지만 좀 큰 그림을 보면 조금씩 냉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는 아주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탄탄하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먼저 봐주시면 그제죠.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그 ISM이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라고 하는 건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하드 데이터가 아니라 소프트 데이터라는 얘기는 그 응답 대상자들한테 전화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펀더멘탈한 아주 그 제대로 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추세 내지는 어떻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센티멘트 정도의 뭐 방향 정도 가늠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라든가 팩트에 근거해서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하우스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된 거가 제조업 지표 PMI의 세부 지표를 보니까 뭐 전체 매니팩처링 제조업 PMI도 증가를 했지만 그 경제 상황을 아주 미리 잘 보여준다고 하는 뉴오더스 신규 주문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 고용도 증가했고 반면에 가격은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제가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드렸지만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상황을 이 PMI에서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여전히 뭐 미국 경제는 아주 탄탄하게 잘 가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잖아요. 물론 서비스업 상당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제조업은 조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소비 부문의 성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끌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부 지표들로 인해서 미증시 흐름들 좀 짚어봤고요. 사실 2022년도 이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견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굉장히 강하고 견조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또 일각에서는 산타와 루돌프를 자처한 트럼프와 머스크 랠리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포인트 잡아보면 될까요? 방금 앵커님 표현해 주셨던 산타 랠리, 루돌프 랠리를 저희는 크게 그렇게 비중을 두진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이 왜 그렇게 잘 가고 있느냐. 2022년도 3월 달에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시작을 하면서 그 해는 굉장히 힘들었던 해였죠. 뭐 대부분의 지표들이 마이너스 15에서 적은 건 크게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29% 빠졌으니까 에도 불구하고 23년도 들어서면서 아까 언급해 주셨던 대로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들은 그 고금리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부진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시장은 실제로 그거하고 전혀 반대로 계속 흘러왔었죠. 참고로 저희는 그때부터 미국 경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차트를 한 3개 갖고 왔거든요. 슬라이드를. 뭐 제목 위주로만 간단히 먼저 보시면 저희는 미국 전문으로 투자를 하는 하우스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정책 실효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나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뭐 그 글로벌 금융 위기나 뭐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미국은 아주 탄력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될 때는 아주 탄력적으로 낮추고 또 높여야 될 때는 지난 2022년 3월 이후부터 보셨던 것처럼 아주 공격적으로 올리거든요. 이게 시장의 어떤 그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이 타이밍의 그 필요성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저는 되게 그 미국 경기 펀더멘털에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미국 GDP가 지금 한 30조 됩니다. 29조, 30조인데 거기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75%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조 GDP 중에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103%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해외의 어떤 이슈에 상당히 취약한 경제 구조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로만 경제를 3분의 2가 끌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 구조가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봐주시면 그 민간 경쟁력을 저는 두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가 M7이라든가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런 회사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결국은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도 반영을 하는 것이죠. 비슷한 그 지표를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이 그 인터내셔널 페이턴트라고 해서 특허 발원 지수를 보면 뭐 작아서 글씨가 좀 안 보이시겠지만 미국이 단연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수년 동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출신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전 세계 민간 부분의 그 리더십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경제활동 인구도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또 보시면 우리가 자주 언급은 되진 않지만 노동 생산성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회색이 미국, 파란색이 한국, 검정색이 유로, 빨간색이 독일입니다. 독일의 노동 생산성은 계속 급전직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유럽의 유로 지역의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 추세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아주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참여자들의 어떤 생산 퀄리티라든가 경제 어떤 질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주식 시장도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시장 아니겠습니까? 배당 성향도 40% 이상이고 또 자사주를 매입하는 어떤 툴이 아주 탄력적으로 잘 작용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경제는 다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타국들이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함께 타이밍에 시적절하게 공격적인 피벗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내수 펀더멘털도 강하다라는 부분 역시도 배경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한국거래소가 12월 4일 오늘 증시를 정상적으로 개장한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행도 오늘 임시 금통위를 열어 시장을 점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더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이와 관련해서 재무장관 지명에 따라서도 우리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 역시도 눈여겨볼 포인트인데요. 스캇 베센트를 지명하면서 베센트 랠리까지 이어졌었던 미증시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까요? 저는 딱 하나만 좀 포인트 아웃하고 싶어요. 그 대선 이전 또는 대선 직후 결정되고 나서 투자자들 되게 불안해했던 요소가 이 트럼프의 어떤 종잡을 수 없는 레토릭, 정치적인 수사, 굉장히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불안감이 많았었단 네.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번 트럼프 2기의 어떤 스타일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 저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맷 게이츠 법무장관이었던가요? 성추문 스캔들도 네. 있고 자진 사퇴. 그리고 스캇 베센트 방금 언급해 주셨던 스캇 베센트는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했던 이유가 아주 극단주의자로 분류되는 분이 아니에요. 온건파고 보수적인 분이시고 333 시스템을 주장하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3%로 줄이겠다. 성장률을 3%로 유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 석유 생산을 하루 300만 배럴. 그러니까 굉장히 친시장적인 그러면서도 굉장히 시장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소로스 펀드 경력이 있으시고 월가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고 이런 분이 정말 그 경제 정책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장관의 지명을 실제로 트럼프가 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USTR 중국을 잡자고 하는 미국 상무부 대표에는 아주 약간 극단주의적인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스타일만 딱 보시면 온건파와 좀 극단적인 이런 분들을 딱 이렇게 경제와 균형을 이룰 수 제대로 있는 배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반면에 이번에 그 예상외로 인선이 현재까지는 제외되고 있는 분이 피터 나바로라든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 두 분은 제가 무역차르, 데스 바이 차이나 이렇게 써놨었지만 아주 극단주의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일지는 모르겠지만 인선에서 제외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인 그 트럼프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레토릭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의 자정작용이 미국의 결국은 시스템의 한 부분이고 경제 또는 자본시장도 그걸 잘 반영하고 경제도 잘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자정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강한 미국 경제가 지속이 된다면요. 향후에 연준의 정책 행보에도 다소 변화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야기 역시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12월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규모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번 12월은 당장에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따가 차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이라고 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펴는 정책 집행기관이죠. 이런 정책 집행기관이 한 달마다 올렸다가 멈췄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의 그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장 30개월 만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9월 달에 12월까지 세 차례 인하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노동시장이 지난 연초부터 제롬 파월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더 이상의 노동시장의 냉각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물가는 저희는 조금 내년부터는 물가가 우려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하락 추세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페드라든가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노동시장의 냉각, 조금씩의 감속, 그다음에 물가의 하향 안정화, 그 금리 인하를 위한 인슈런스 컷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아침도 제가 방송을 봤지만 페드 위원들, 투표권이 있는 연방은행 총재들 하나같이 경제가 목표대로 잘 가고 있다. 금리 인하 뭐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보면 이번 12월 달에 베이비 컷 계속 할 거라고 보는데 언급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몇 개월 전만 해도 내년 한 해 금리 인하 폭을 1%에서 1.5% 시장에서 예상했습니다만 그 폭이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게 되면 거기에 속하는 뭐 실질 금리라든가 이런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년도는 또 내년에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도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참 문가 안정세도 그렇고요. 노동시장 냉각도 그렇고요. 일단은 이번 달 금리 인하는 예상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와 자본시장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유독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5달 연속 하방 압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12월 역시도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거의 닷컴 버블 이후로도 최대치 그리고 이미 IMF 때는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분들께 지금 상황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 포지션,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한국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한국을 절대 제가 부정적인 뭐 견해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피력하자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긴 해요. 성장 동력이 없다던가. 사실 어제 또 계엄령 발표라는 것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올해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두 개 국가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정치적인 불안이 굉장히 극도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경제나 모든 분야에 아주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야입니다. 정치 불확실성,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번 사실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 혁신의 어떤 성장 사이클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제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니까 또 고금리 환경이 절대 우리나라에 우호적이지 않죠. 사실 우리나라가 높은 부채 수준도 높고 뭐 내수 부진 그거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경기 활성 또는 기업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 투자 포지션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프랑스 정치 불안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유럽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유럽 시장도 솔직히 저희는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전체 다를 커버를 하긴 하는데 유럽도 성장 동력이라든가 과도한 규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닥 그렇게 좋은 그림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럼 이런 그림이 좀 당장은 이어질까요? 그러겠죠. 오늘 이제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내년도는 또 내년도 데이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어떤 성장 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또는 소수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기사 역시도 마주쳤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 우리 비상 계엄령 이후로 우리 자금이 일본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기사 역시도 접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본 쪽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경제 펀더멘털은 몇 년 전부터죠. 상당히 견조한 리바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나라의 통화는 조금 더 비싸지겠죠. 사실 지난 7월 중순 이후부터 이 폭락했던 그때 여러 가지 이유, 몇 가지 이유 중에 주요한 원인으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 업계 한 30년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었습니다. 엔캐리 청산 때문에 경제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자본시장에 크래시가 오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실제로 BOJ의 금리가 이번에 올 연말에 인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0.75 정도 된단 말이죠. 정책금리가. 미국 정책금리가 지금 4.5% 정도 됩니다. 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는 금리 차는 상당히 큰 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난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시장 냉각 같은 이런 것들이 얼버무려져서 이렇게 큰 폭락이 왔었지 이번에 큰 지난 폭락장 같은 그런 장은 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과 같은 폭락은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미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관망 흐름을 유지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몇 개 국가도 궁금한데요. 어떤 나라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 네. 그리고 그 인도를 되게 좋게 보고 있었고 사실 저희가 실제 투자 집행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인도 경제 성장세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내년도도 예측이 되고 있고 6% 이상을 거의 유일하게 예상되는 국가니까요. 반면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좀 얘기가 또 틀립니다. 네. 그간 인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긴 한데 저희는 뭐 앞으로 한 3년, 5년 이렇게 투자 기간을 설정해 놓고 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일본과 인도 정도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인도와 일본 시장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풍부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먼저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중에 이 비상계엄 소식이 전해지면서 1,44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장중 한때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쿠팡은 10% 가까이 낙폭을 그려냈고 ADR 형태로 뉴욕 증시에 거래되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한국전력, KB금융, LG디스플레이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의 주요 기업 투자 상품도 큰 폭 하락했습니다. 아이쉐어즈 MSCI 코리아 ETF, 프랭클린 FTSE 코리아 ETF 등이 2%가량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먼저 밝혔는데요. 이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정치적 분쟁이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대변인은 특정 국가의 법률과 규정이 준수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며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회의회에서 이 계엄령이 해제되고 나서는 백악관 측에서 안도한다라는 추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으로 구인 건수는 774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 737만 2천 건에서 37만 건가량 늘었고 시장의 예상치인 751만 건도 웃돌았습니다. 이 기간 채용은 531만 3천 건으로 전월에 비해 26만 9천 건 줄었고 해고는 160만 건으로 직전달보다 감소했습니다. 해고율은 1%에 그쳤는데요. 자발적 퇴직과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을 모두 포함한 전체 퇴직자 규모는 526만 1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발적 퇴직은 10월에 330만 건으로 직전 달 대비 증가했고 이직률은 2.1%로 역시 직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시장에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을 오히려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구인 규모는 늘어나고 해고는 완화되면서 노동 수요가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현지 시간 2일 중국에 대한 HBM 수출을 제한하는 제재안을 내놨는데요. 해당 제재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중국도 이에 맞선 조치를 내놨습니다. 어제부터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 등 민간, 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을 미군 사용자에게 수출하거나 군사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죠. 또 원칙적으로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은 미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고 흑연 이중용도 품목도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용도 검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태양광 패널이나 레이저, 야간 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데요. 안티몬도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흑연의 경우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의 95%, 게르마늄의 67%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작년 세계 안테몬 채굴량의 48%를 차지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쇼핑 기간인 사이버 먼데이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면서 견고한 미국의 개인 소비를 보여줬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어도비사는 미국 소비자들이 사이버 먼데이 하루 만에 온라인에서 약 135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고요. 또 5일간의 사이버 위크 총 지출액은 406억 달러로 전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1월과 12월의 총 온라인 매출도 작년보다 8.4% 증가한 2,4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죠. 어도비사는 미국 소매 사이트 방문 1조 건 그리고 1억 개 제품에 대한 지출을 추적해서 매년 사이버위크 기간에 온라인 쇼핑 데이터를 발표하는데요. 어도비사는 사이버 먼데이 하루 지출 금액이 135억 달러에 달한 건 소비자들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대출로 값비싼 품목을 대거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재 시간 3일 스페이스X가 약 3,500억 달러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내부자 주식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달 일부 언론에서 거론됐던 2,550억 달러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금액입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연초에 같은 방식의 주식 매각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약 2,100억 달러로 평가받기도 했죠. 이번 거래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밀접한 측근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나왔는데요.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지분 약 40%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의 자산은 한 달 사이 40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소식통들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으로 주식 소유자와 또 구매 의향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래의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의 환율 방어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가치는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3일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는 한때 전날보다 0.2% 하락한 달러당 7.3014 위안에 거래됐습니다. 영내 위안화 가치도 0.4% 내리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위안화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중국 경제를 악화시킬 거다라는 우려가 위안화 약세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의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위안화 가치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알찬 소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